지난 4월 8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의 상호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 같던 팽팽한 긴장감이 잠시나마 해소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타임스를 통해 이 휴전의 막후에 예상치 못한 중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중국이 왜 굳이 중동의 분쟁에 깊숙이 개입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행동은 지극히 계산된 경제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국 경제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의 분쟁으로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기라도 한다면 이는 곧 중국의 원유 공급망이 끊어지고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위협과도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유엔에서 이란의 불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든든한 우방처럼 행동했지만 물밑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누구보다 강하게 이란을 압박하며 휴전 테이블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 중동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중국의 행보는 분명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의 진짜 큰 그림은 중동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바로 같은 시각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중동에 쏠린 사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시각 중국은 상하이 바로 앞 동중국해 상공에 거대한 군사작전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기간은 3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무려 41일간에 걸친 비행 경고 구역이었습니다. 이 구역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놀랍게도 대만 전체 영토 면적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입니다. 위치 또한 절묘합니다. 상하이 코앞에 설정된 이 구역은 남쪽으로는 대만을, 동쪽으로는 일본을 동시에 겨냥하는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핵심 항로를 틀어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물론 중국은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미 해군 전쟁대학을 비롯한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41일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기간과 압도적인 규모를 근거로 이것이 단순한 훈련을 넘어선 명백한 무력 시위이자 특정 시나리오를 가정한 봉쇄 작전의 예행 연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왜 하필 지금일까요? 바로 미국이 이란 문제로 중동의 군사력을 집중시키면서 아시아의 일시적인 힘의 공백이 발생한 틈을 중국이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서의 외교적 성과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압박,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행동이 공교롭게도 5월의 한 특정 시점을 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두 개의 카드를 들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들고 있는 두 개의 카드는 바로 5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 손에는 중동의 평화를 중재한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명분을, 다른 한 손에는 동아시아의 하늘길을 41일간 틀어막는 군사적 장악력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을 쥐고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셈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행동은 결국 하나의 목표, 즉 협상력의 극대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이토록 강력한 패가 필요했을까요? 이번 회담의 의제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수년간 양국 경제를 짓눌러온 관세 문제의 최종 해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패권 다툼, 그리고 대만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사안들 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담판을 앞두고 중국은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대신 먼저 판을 흔들고 의제를 주도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해결하지 못한 분쟁을 해결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힘의 공백을 파고들어 언제든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전략인 셈이죠. 결국 중동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긴장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5월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테이블 위에서 관세나 기술 문제와 맞바꾸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두 개의 거래용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치밀하게 준비한 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지금 우리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이 카드 중 하나, 특히 대만 카드가 잘못 사용된다면 그 파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가 무려 23%나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는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재앙을 의미하며 사실상 국가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굳이 전면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국이 대만 해협을 해상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액화천연가스, LNG는 바로 그 대만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이 항로가 단 며칠만 막혀도 당장 국내 발전소와 공장들은 가동을 멈춰야 하고 이는 곧 생산과 수출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TSMC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TSMC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심장과도 같은 글로벌 초크포인트입니다. 만약 TSMC의 생산이 멈춘다면 애플의 아이폰도 엔비디아의 AI 칩도 더 이상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몰락을 의미하며 그 충격은 곧바로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TSMC가 멈추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자재 수급이라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생각에 불과합니다. 대만 해협이 막히면 TSMC의 수출길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수입해야 하는 수많은 원자재와 장비, 그리고 공장을 돌리는데 필수적인 LNG의 수입길 역시 함께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TSMC와 함께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공멸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대만 리스크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식 계좌와 직결된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 하나하나를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내 계좌와 직결된 투자 시그널로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빛을 발하는 업종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분야는 단연 방산입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수록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 대만은 국방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바로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의 수주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특히 정유 업종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비록 중국의 중재로 호르무즈 해협에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불안정성은 여전합니다. 이는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국내 정유사들은 오히려 정제 마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험악해진 바닷길은 조선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군함 발주가 증가할 수 있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안정적인 수송을 위한 LNG 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특수 선박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불안감은 결국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달러 외 주요 통화들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실물 자산인 금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반대로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업종들은 지금의 국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분야는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바로 항공업계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동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가 부담은 이미 상수처럼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 설정한 동중국해 비행경고구역이라는 악재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우회해야 한다는 것은 곧 항공유 소모 증가와 운항시간 연장으로 이어지며 이는 고스란히 비용 급증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평화로운 하늘길이 막히는 순간 항공사의 수익성은 날개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분야는 내수 소비 관련 업종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시장의 자금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방산이나 에너지 같은 특정 테마로 돈이 쏠리는 동안 백화점이나 유통, 음식료처럼 경기에 민감한 내수주들은 철저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이는 결국 소비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TSMC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각은 공급망의 복잡성을 간과한 생각입니다. 만약 중국이 동중국해의 물류를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일본 등지에서 수입해오던
핵심 반도체 원자재와 소재의 공급길이 끊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원재료가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업도 리스크를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구간의 운임이 급등하며 반짝 호재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 전 세계 교역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위험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수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지표들을 주시하며 이 거대한 흐름의 방향을 예측해야 할까요? 앞으로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종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5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완화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양국 정상이 대만 문제를 어느 수위에서 언급하느냐입니다. 만약 관세 완화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시장은 안도하겠지만 대만 문제에 대한 날선 발언이 오간다면 그 효과는 순식간에 상쇄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5월 6일 41일간의 영공 봉쇄가 끝난 이후 중국이 보여줄 실제 군사적 행보입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만 해협 인근에서 추가적인 군사훈련을 감행하거나 무력 시위를 벌이는지 여부가 동아시아 긴장의 실질적인 온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안정화 여부입니다. 2주간의 휴전 합의는 어디까지나 약속일 뿐 실제 유조선 통행량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해상 보험료가 안정되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만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중동 전쟁의 끝이 대만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한숨 돌리는 사이 힘의 공백이 생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평화 무드에 안도하기보다는 그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가 지금 어디로 옮겨 붙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추적해야만 합니다.